불안은 숨겨진 분노. 현대는 가정폭력, 갑질, 집단 괴롭힘, 유아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불안은 다른 감정들을 무효화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안은 아들러의 말처럼 공격적 불안이기는 하지만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교묘하게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불안의 원인 중 하나는 숨겨진 분노입니다. 본인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분노는 무의식 속에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무의식으로 분노를 몰아넣어서 그 감정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그 감정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의식에 숨어있는 분노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불안은 숨겨진 분노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인격의 모순을 포함하게 됩니다. 불안의 원인을 생각할 때는 불안과 분노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불안한 사람은 자신답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자신을 연기하며 삽니다. 두더지는 매처럼 하늘을 날려고 하지 않고 원숭이는 물고기처럼 헤엄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지만 인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아닌 나를 연기하는 것도 불안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맞설 힘을 잃어버린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올바르게 품는 방법을 배운 자는 최고의 지식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이라는 강렬한 감정을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현명한 삶의 방법입니다. 불안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안의 원인에 대해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애초에 사람은 왜 자신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거북이는 원래 느리게 걷는 동물이기 때문에 토끼와 속도를 겨룰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남의 눈을 신경 쓰면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애정을 얻고 싶어하고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면서 내가 아닌 나를 연기합니다. 그렇게 연기하는 삶이 지긋지긋해지면서 불안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처럼 의식과 무의식이 괴리되어 있는 불안은 신체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자신다움을 잃어버리면 편두통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증상이 생겨납니다.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데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재미있다고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여행을 갔을 때 아이는 별로 즐겁지 않은데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즐겁다고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자신을 무리하게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의 자신보다 더 훌륭한 자신을 남에게 보이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자신을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며 더 나은 자신을 연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 노력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인생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개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실현에 맞설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신이 아닌 삶을 산다는 비극. 본래 인격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성숙해 갑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정신과 의사 볼비는 인격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미 19세기에 결론이 난 논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화목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성장해 올바로 자립하는 사람도 있고 불량 부모 밑에서 학대받고 성장해
자신의 적성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해리 스택 설리반에 의하면 불안은 유아가 대인관계의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상태일 때 탄생한다. 의식적 인식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유아는 모친에게서 인정받지 못할 때 강한 불안을 느낀다. 자아의 형성은 승인받은 활동과 승인받지 못한 활동을 구별할 필요에서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즉, 설리반은 의식적 인식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불안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예전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주변 사람들과 부모까지 남자아이였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남자아이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도 자주 듣다 보니 남자아이처럼 행동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이유로 인형놀이 같은 여자아이들의 놀이를 하지 않고 나무타기 같은 남자아이들의 놀이만 했습니다. 대학교도 남자답다는 이미지 때문에 토목공학과에 입학했고 대학원까지 진학했습니다. 요컨대 그 여성은 남자로서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여성은 결국 대학원에 다니는 도중에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인격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해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입니다. 노력할수록 세상이 적이 된다. 불안한 사람은 인격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장애가 일어나고 거기서 발달이 멈추어 버립니다. 부모에게서 자립하는 것은 보편적 과제입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인류 보편적인 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격이 일정한 단계에서 장애가 일어나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유아기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청년기의 정체성 확립 등의 과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자신답지 않은 삶을 살면서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점점 어른이 되지만 심리적으로는 어느 단계에서 성숙이 멈추어 있다면 정신연령과 실제 연령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심리적으로는 3살, 5살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진짜 아기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큰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일정한 성장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활해왔기 때문에 기본적 불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적의를 느끼는 세상과 직면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책망상이란 피해망상이라는 말에서 따서 만든 말입니다. 피해망상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느끼듯 피책망상은 비난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마치 비난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 망상입니다. 진짜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니? 라는 단순한 물음에도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대화하다가 이거 할 걸 그랬네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것을 안 해서 잘못인가? 라는 식으로 일일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피책망상인 사람은 노력할수록 더 비난받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적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없습니다. 귀가하면 사람이 변한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가지만 불안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좌절을 느낍니다.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신이 적진 한복판에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기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남보다 우월해져야 자신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으니 내면에 웅장한 자화상을 지니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체적으로는 성장해서 40, 50세가 되고 회사에서도 나이에 걸맞게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밖에서는 어린 양처럼 얌전했던 사람이 집에서는 늑대처럼 사나워집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월함을 추구하려는 노력과 동료의식을 키우려는 노력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닙니다. 우월함을 추구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독한 불안이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불안의 원인 중 첫째인 숨겨진 적의와 둘째인 자신다움의 상실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 본질적인 곳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악마가 되는 편이 낫다. 불안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에 대한 의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과도한 적대심을 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존심이 강한 까닭에 이렇게 해줘, 나를 이렇게 대해줘, 나를 이렇게 칭찬해줘 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의 세상에서는 그런 유치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에 적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처럼 대하기가 힘듭니다. 시베리는 만약 자신답게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악마가 되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악마보다 더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의 예를 들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열심히 사는데 아내가 모든 잘못을 저지른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는 악마보다 더한 행위입니다. 자신답지 못한 삶을 사는 데서 오는 불안의 심리는 정말로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지옥에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나는 자신답게 사는 방법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격을 재구성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양한 형태로 벽에 부딪힙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가정이나 회사에서 남들을 괴롭히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자신을 깨닫는다. 어린 시절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사람은 어렸을 때와 다른 환경에 있음을 먼저 이해하고 인격 재구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도 어린 시절 그대로의 감정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과거에 놓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일어난 일을 현재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거의 비디오를 재생하듯이 과거를 또다시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모순에 평생 지배당하고 맙니다. 기본적 안심이 없는 사람은 거부당하거나 고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토끼가 호랑이 흉내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불안의 감정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적의와 불안의 결합은 견고하다. 설리반은 어머니는 유아의 신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근본일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전의 원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할 때 어머니와 아이가 소통하면서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것은 아이의 육체적인 욕구뿐 아니라 심리적 욕구까지 충족시킵니다. 반면에 이런 교류가 없으면 아이는 신체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불안을 느껴 인격에 모순이 생겨납니다. 유아 연구가로서 큰 공적을 남긴 볼비도 사랑하는 인물을 향한 신체적 적대 충동이 존재한다면 두려움은 현저히 증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적의와 불안의 깊은 관계에 영향을 끼쳐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단단히 결합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불안의 증상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에 떠는 여성이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보면 이상할 이야기일 뿐이지만 불안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품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른이 된다면 남들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애뿐 아니라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과도한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스스로도 느끼지 못합니다. 남을 이김으로써 안심을 얻으려 한다. 소비사회의 문화는 이러한 불안이나 적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세의 르네상스 이후에는 문화 전체적으로 남보다 우월해지는 것,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남들과 겨뤄서 이기는 것이 마치 자아실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소비사회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인격을 지니지 못하면 남보다 우월해지는 것으로만 안심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애초에 안심은 남들과의 접촉,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매우 불행한 오해입니다. 지금의 소비사회는 경쟁사회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애정 넘치는 환경 속에서 살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이김으로써 안심을 얻으려다 보니 적의가 없는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적의 외에 다른 불안은 없는가? 숨겨진 적의 외에도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이 유아기부터 가지고 있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분석의 대가 윌리엄 제임스는 아이가 최초로 느끼는 불안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볼비는 이를 분리불안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같은 애착 인물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이 불안의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프롬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1차적 유대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체 안에 있을 때 완전히 보호받는 상태입니다. 마치 낙원에 있는 듯한 상태이지만 그 낙원인 모체로부터 떨어져서 개인이 되면 불안해지고 고독해집니다. 아이에게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욕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을 얻지 못하면 어린 시절의 불안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불안을 언제까지고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적에 느꼈던 주변에 대한 불신을 어른이 되어서도 재현하고 있다면 아무와도 신뢰관계는 구축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라면 성인답게 믿을 만한 사람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프롬이 말하는 2차적 유대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불안의 원인을 간파한다.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건전하게 성장하고 남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해결을 하지 못하면 남들과의 새로운 관계는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불안의 적극적인 해결에 관한 연구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왜 자신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갈등을 똑바로 마주하고 해결을 추구할수록 내면의 자유와 힘을 획득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지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불안을 이겨낸 사람의 심리. 불안의 적극적 해결법 중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가 있으면 불안과 마주했을 때 그 불안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루어진 군사적 연구가 있습니다. 전투에 직면한 병사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닌 불안보다 훨씬 더 큰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불안 속에서 그 불안을 이겨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조사 결과를 보면 불안을 이겨낸 사람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생명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 위험에 겁내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러한 심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는 조국을 지킨다. 나는 자유를 지킨다. 나는 국가의 독립을 지킨다 라는 식의 확실한 목표를 믿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강요받은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전투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가족을 지킨다. 내가 태어난 이 지역을 지킨다 라는 식의 사회적 유대감을 확실히 품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도 없고 목숨 걸고 지킬 고향도 없다면 전쟁터라는 궁극의 상황에서 불안을 극복하기는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롤로 메이는 아들러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무리에 속한다고 의식하는 그 개인만이 인생을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롤로 메이는 프로이트가 간과한 사회적 관계를 아들러가 강조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을 확인하고 증대해야만 열등감을 건설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아들러는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강한 이유는 물론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처럼 지켜야 할 대상이나 목표가 확실히 있다면 불안과 제대로 맞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대상이 없다면 불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꼭 사람만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도 불안에 견디는 힘이 강해집니다. 미국에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구원해준 심리학자 시베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목표를 위해,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소망을 위해 묵묵히 행동하는 것이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입니다. 반드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 링컨. 자신이 믿는 가치에 대한 헌신에 관해서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링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링컨은 1861년에 대통령이 되어 노예 해방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 링컨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친구들이 링컨 주변에 칼을 두면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칼을 없애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가치 있는 신념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꼭 해야만 한다는 신념 덕분에 그는 고난의 남북전쟁 시기에도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노예 해방을 실현시킬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링컨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한 소녀에게서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나는 살 힘이 없어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 때 링컨은 반드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답장을 써주었습니다. 보통 우울증에 걸리면 비관적인 말을 하기 마련이지만
링컨은 반드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의 힘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스스로의 결심에 따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결의한 만큼, 결심한 만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 친구에게서 주변에 칼을 두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들었던 링컨은 32살에 자신은 가장 비참한 생물이라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54살이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고자 결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화들을 살펴보면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뭐래도 나답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믿는 가치에 헌신하는 것은 우울증마저도 낫게 만듭니다. 우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신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만큼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솔직함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 불안을 극복하는 적극적 해결법 중 두 번째는 의식 영역의 확대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의식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곧 무의식의 힘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의식화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 필수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두고 외면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솔직하다는 말은 칭찬으로 자주 쓰입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견디기 힘든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감정을 무의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음을 숨깁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기가 힘들 때 나는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라고 변명합니다.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솔직하지 못한 태도는 나이를 먹을수록 표정에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고 사물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합니다. 일그러진 마음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인다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삐딱하게 해석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인지 행복하기 때문에 솔직해지는 것인지 그 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솔직한 사람의 인생은 행복의 선순환이 일어나 살아가기 편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느냐, 현실의 자신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립니다. 현실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하며 실제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자기 실현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힘들지만 고민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불안할 때가 인생의 기록.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쩐지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면 혹시나 무의식의 영역에 문제를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차례차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들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삶의 보람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정폭력, 등교 거부, 은둔형 외톨이, 갑질 등의 사회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집단 괴롭힘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학대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성해도 또다시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회 문제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먹고 살기에 바쁘고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겨우겨우 소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으로서의 존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다양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할 때가 인생의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소비사회, 경쟁사회에 매몰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 자신답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신경증적 경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의식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아직 광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 인생은 지금부터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신경증적인 불안은 그 사람의 인격에 무언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다는 경고입니다. 그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경증적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만 문제는 고민 하나하나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무언가 좋지 않은 상태가 생기면 그 상태가 고민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는 먼저 자신의 인간관계를 직시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부터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등교하지 않으면 내가 아이를 대하는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라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의식 영역을 알아차리면 그 내면적 요인의 발견이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냅니다. 시베리는 내면적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불안의 적극적인 해결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력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도중에 열정이 식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타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력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도망치려는 노력이 아니라 맞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맞서는 노력 없이는 인생에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도망치는 노력을 아무리 해봤자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왜 스스로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자기 멸시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가, 문제가 되는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익혀버린 근원을 더듬어가는 것이 곧 인격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살아가는 것이 무섭다. 나는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있다면 아들러의 말 맞다나 고통은 해방과 구원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인정함으로써 롤로메이가 말하는 의식 영역의 확대가 생겨나고 카렌 호나이가 말한 내면의 자유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버릴 수 있겠지만 인생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